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이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하늘길이 끊어지면서 기업들 역시 큰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이 세계 곳곳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언제 이 위기가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희생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방역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지난해 1월 20일부터 첫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라진 모습들을 느끼고 있고 보고 있는데 세 분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1년 과연 우리에게 뭘 남겼다고 좀 봐야 될까요? 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전쟁 아닌 전쟁이다. 저는 전쟁이 아닌 세대에 태어나서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는 거의 전쟁에 해당되는 그런 그렇죠. 엄청난 충격인데 맞아요. 거기에 대응하는 정치권의 그 태도들은 예. 너무 정치적인 거예요. 이게 방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도 아니고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제 계산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은 매출로 보면 100조가 훨씬 넘는다. 한 200조 정도의 매출에 충격을 준 건데 정부가 그동안 1차, 2차, 3차, 4차, 5차 추경까지 하면서 나온 돈이라는 게 정말 찔끔찔끔이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전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박 교수님 어떠세요? 지난 1년이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어떤 생각이 제가 들었냐면 예.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또 과학기술이나 이런 게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처럼 소셜 디스턴싱이 가장 큰 중요한 요소고 어떤 분야, 의학 분야도 많이 발전했는데 또 생각같이 우리가 발전 못한 것들이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도 하나 느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른바 디지털 전환이라는 예. 게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빨라졌죠. 이른바 크리티컬 매스가 거의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굉장히 오히려 업황이 좋아지고 발전이 일어나는 반면에 대면 서비스 중심의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굉장히 나빠져서 맞아요. 이른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대중소기업 격차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같은 기존의 한국 경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 굉장히 심각하다 보이고요. 그리고 이 정책적 대응 때문에 이자율을 낮추면서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면서 그렇죠. 금융 자산 또는 부동산 자산에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양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예, 보통 때는 제가 좀 나쁜 이야기만 계속하는데 오늘은 조금 좀 희망적인 이야기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반응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97년 외환 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뭔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물론 외환 위기가 우리한테 큰 충격을 줬고 그 다음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에서 그 모게지 문제, 그리스의 국채 문제가 큰 타격을 줬지만은 그렇죠. 실제로 이 문제가 아주 키워진 거는 금융 섹터 마비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뭐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된다든지 해가지고선 정책을 굉장히 소극적했지만은 네. 그때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정책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코로나 독감 처음 시작했을 때 예측하고 지금을 본다면은 우리가 그 처음 예측보다는 그래도 뭐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래도 좀 그것보다는 나은 그런 선방을 상황에서 했다라고 최악의 보시는 상황은 거네요. 그렇게 좀 피한 것 같고 그 이유가 우리가 그때 그 금융위기, 외환위기에서 배웠던 그 교훈들을 우리가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물론 이런 정책을 우리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래도 최소한도 똑같은 실수는 안 했다. 이게 좀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양 교수님의 긍정적인 평가까지도 들어봤는데 좀 하나하나 지금 변화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상희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게 이제 어디로 흘러갔느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또 주식 시장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또 다시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버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뭐 이제 유동성을 좀 줄여 나가서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못 줄입니다. 지금 시점 자체가. 네. 이게 할때 풀어버리면 적어도 유동성은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금리를 올리는 건데 중앙은행으로서 금리 올리면 이 정치적으로 감당을 못할 거예요. 아마 제넷 옐런도 과거에 의장으로 있을 때 네, 연준에. 소신껏 그 금리를 올리다가 트럼프한테 맞고는 결국은 의장을 연임도 못하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네. 한 번 풀면 정말 되돌리기 어려운 게 정치적으로 유동성. 그래서 유동성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 굉장히 그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조금 있어 보십시오. 미국의 본원 통화가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 예. 1조가 안 됐었어요. 8천억 달러, 9천억 달러 본원 통화라는 게. 네. 예? 근데 지금 그게 얼마냐면 지금 거의 10조 가깝게 달러로 늘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이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게 주식으로 갔다가 부동산은 얘네들이 한번 세게 당해가지고 2008년도에 10년 전에. 예, 부동산은 얼짱거리지만 주식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도 그런 기미가 보여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저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걸 또 믿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코로나도 지금 뭐 영국이 더 심해지고 있고 독일도 더 심해지고 있고 미국도 지금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는 증권가에서 늘 하는 이야기로서는 이해가 되나 제가 보기에는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는 그런 어떤 기미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원자재 가격, 뭐 콩이라든지 밀가 굉장히 오르잖아요. 이게 돈이 주식에 있다가 이제 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2% 미국의 경우에 2%가 아니라 3% 4%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인플레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려하는 사람들, 특히 앞으로 상당히 큰 조정이 올 거라고 경고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테마가 뭐냐? 돈 풀었다. 이게 어디로 가냐? 결국은 물가를 올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하머리 용 빼는 중앙은행 총재라고 하더라도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다. 그게 올라가는 순간 누가 덤터기를 다 덮었으냐? 세상 좀 좋은 나쁜지 모르고 돈을 빌려다가 투자했는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그게 제일 먼저 어디에서 오냐? 우리나라보다도 저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먼저 온다고 봐요. 그런데 따라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 저금리 상황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옐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청문회 그 옐런 이야기하는 걸 아침에 듣고 왔는데 예. 과거에 그 양반의 행적을 보면 상당히 그 민주당으로서 그 중에서도 상당히 중앙은행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컨트롤 해야 된다. 물가를 잡아야 할 유일한
기구는 중앙은행이다. 예, 그래서 과거에도 2016년, 17년에 걸쳐서 한 6번 올렸거든요. 이 트럼프가 아주 노발대발했죠.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연준 의장직을 고만두라고 했는데 파월이 이 바톤을 이어받았잖아요. 2018년도에. 파월도 그 분위기를 안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놔두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파월도 그 임기 첫 해에 4번을 올렸어요. 트럼프가 노발대발 해가지고 막 트위터에서 싸우고 네, 뭐 엄청 그랬었죠. 싸웠죠.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파월이 손들고 이제 물러섰는데 결국은 연준 내에서도 금리 가만 놔두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금년 중에 시중금리하고 연중금리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가 한번 세게 흔들리는 일들이 올 거라고 보는 거죠. 미국에서 하면은 우리도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안 없는 올릴 수가 구조가 없죠. 될 거니까. 박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뭐 유동성을 걷어들일 것인가? 그리고 좀 신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인플레에 대한 걱정도 좀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거든요. 네, 사실 그 양 교수님 그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그 큰 위기에 대한 대응의 실패, 정책 실패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있어서 큰 위기 부분에서 잘 대응했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저금리 정책으로 좀 대응을 주로 한 건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들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앞에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은 예.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재정적인 정책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에서 타격을 입은 자영업이라든지 또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고 하려면은 재정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재정 지출을 늘리면 이제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금리 상태면 사실 재정 지출을 늘리더라도 우리가 흔히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구축 효과 같은 것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부채 상환이라는 게 사실 그 이자 상환 능력이 그렇죠. 되는데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른바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은 재정 지출 계속하는 게 더 경제 맞다고 긍정적인 판단할 수 영향을 있다는 준다는 거죠. 이야기를 예. 하게 되는데 그런 또 재정 지출 효과라는 측면, 부채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볼 때도 저금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정책적으로 누를 수는 있고 이번에도 보면은 파월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페드가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금리를 연준에서. 올리는 정책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평균적인 물가를 보겠다. 금방 대응하지 않겠다. 즉 아니면 저금리 상태를 물가가 올라가도 유지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금리 말고 시중금리를 보면 장기금리 위주로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이미 시장에서 반영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유동성이 돌고 돌아서 실물을 자극하지 않을까 원자재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실물 물가가 올라가고 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규모 재정 정책을 유동성을 통해서 높이는, 그 재정 지출 늘리고 최저임금 올리고 이런 정책을 통해서 소비 지출을 진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물가 상승이 상당하게 일어나고 지속될 게 예상되면은 과연 금리를 현 상태로 저금리 유지하는 게 가능해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이런 여러 가지 예상하에서 우리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 정부에서는 지금 자산 버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프트 랜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있는데 금리를 막바로 올리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하드 랜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네네.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 지금 그만두기로 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이제 그 폐지한 것들 일시 폐지한 재개하는. 것을 재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좀 갈팡질팡해요, 사실. 시장이 굉장히 네. 불확실성을 오히려 높여주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세금 문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융이라든지 부동산 투기 내지는 투자에 의해서 과도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조금밖에 안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건 조세로 해서 그런 이게 좀 소프트 랜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 또 문제가 좀 한계 기업들, 우리뿐만이 아니고 외국도 한계 기업들이 굉장히 좀비처럼 살아 있어요. 그렇죠. 금리가 낮으니까. 그게 나중에 리스크가 되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미리 좀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간 상황에서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고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 대응을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전망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미리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 교수님 어떠십니까? 예, 뭐 지금 중요한 얘기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여기 하나만 좀 더 지원한다, 예. 더한다면은 지금 코로나 독감이 시작된 다음에는 유동성 증가가 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좀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금리도 떨어졌긴 했지만은 네. 우리가 이런 한계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올라간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기업들을 그냥 망하게 놔둬야 되겠느냐? 망하게 놔둔다면은 나중에 회복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독감을 좀 극복했다고 해도 사람들을 고용할 기업이 없으면은 일자리 창출도 늦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 증가가 뭐 피할 수 없는 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은 끝에 가서는 부동산 시장이나 주가로 갑니다. 주식 시장으로 갑니다. 끝에 가서는. 그렇지만은 최소한도 거기까지 가기 전에 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좀 죽어가는 기업들을 좀 많이 살리고 그리고 또 그 피해받은 자들이 좀 소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선 가게 하는 게 방법이지 처음서부터 그 돈을 주식 시장에 보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것은 최악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원을 타겟팅을 해가지고선 그래도 뭐 끝에 가서는 뭐 이런 뭐 자산 그 버블에 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 그래도 가기 전에는 좀 좋은 일을 좀 많이 하고 가라. 그런 식으로 정책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꼭 지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작년에 막 진짜 정신없는 상황에서 미국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푸는 게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한국은행에 제가 있어봤지만은 네. 한국은행이 돈을 풀 때는요. 그 수도 배관이 있어요. 이게 가는 길이 있다고요. 그렇겠죠. 그냥 돈을 가지고 뭉태기로 그냥 야밤에 하늘에 눈 뿌리는 내리듯이 게 뿌리는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을 수행하면서 카운터파트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카운터파트가 증권사일 수도 있고 시중은행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뭐 경제 주체 중에 한 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돈을 풀 때 이 돈이 어디로 가는가 배관을 좀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명확하게 네. 타겟팅해서.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돈이 기가 막히게 풀리는 쪽이 어디냐 하면 돈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들 글로 가는 거예요. 안급한. 왜 그냐?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게 담보가 중요한데 담보가 좀 불안한 그 위태위태한 기업한테는 빌려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걸로 걱정이 안 되죠. 가요. 그리고는 안 빌려줘도 될 만큼 잘 굴러가는 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놓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증시로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중앙은행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돈을 풀었더니 이게 엉뚱한 데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그렇죠. 좀 필요한 곳에 가야 단도리를 되는 해야 거죠.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저는 미국에 기대하는 게 옐런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이제 연준 의장이 금년이면 바뀔 텐데 그동안 월스트리트로 돈이 들어가는 거를 본의 아니게 방조를 했어요. 반면에 메인스트리트로 가는 돈은 진짜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실제 실물 경제로 투자되는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고민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우리도 중앙은행- 마찬가지겠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행 반성 많이 해야 된다. 그러냐. 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뭐 지원을 해주는데 적재적소에 될 분명히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들면 자영업자들이 정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뭐 임대 현수막 내걸리는 곳이 너무 많고 예전에 가서 직원분들이 엄청 많았던 곳에 가보면 지금 뭐 직원 한 분만 계시고 뭐 이런 식의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 세대들의 취업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청년분들이 아예 구직을 지금 뭐 나오는 것처럼 구직을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저임금 뭐 비정규직 일자리로 가버리거나 이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우리도 일본의 그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의 절차를 밟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청년들 어떡합니까? 네, 그 양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사실 지금 한계 기업들 망하면 다른 대안이 없다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그 중에 또 하나가 청년 실업의 문제가 맞습니다. 있었고 지금 더 악화됐습니다. 자, 이것을 정책적으로, 재정 정책적으로 또 금융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단기적인 측면만으로는 사실 충분치가 않다라는 것이고요. 구조적인 측면, 그러니까 장기적인 효과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야만 그나마 중장기적인 이후에. 효과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이 조화롭게 가야만 일종의 우리가 로드맵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정부나 정치권은 오로지 단기 대책에만 몰두하고 있고 중장기적인 구조를 바꾸는 부분은 다 손을 놓고 있다라는 걸 먼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경제 구조가 돼야 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구조적인 개혁들은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점차 하드 랜딩이든 소프트 랜딩을 통해서 자영업 쪽 어려워지고 중소기업 어려워졌을 때 여기서 생기는 실업 문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생기고 있는 자동차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로 가면 지금 내연 관련된 부품 한 40%에 해당합니다. 이게 다 망하게 될 수도 거기 있어요. 협력사들이 또 협력사들. 있잖아요. 예. 대책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런 산업구조 조정의 문제, 경제구조 개혁의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단기 대책과 같이 가야만 되는 문제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청년 실업 문제도 그 맥락에서 봐야 된다. 지금 단기적으로 어렵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일본의 1호번이 20년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단기로만 가면은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 대책 측면에서도 일자리 대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60대 이상 어르신들 일자리, 쉬운 일자리 공공 일자리라고 그런 것들 하죠. 위주로 예. 해서 통계를 만들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자리 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의미가 없는 사실 통계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30, 40대, 20대 일자리 문제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지난해만 봐도 60대 이상만 늘어났지. 그렇죠. 나머지 20대부터 정말 우리의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부터 40대는 또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20, 30대, 40대에 집중한 일자리, 특히 지금 디지털 전환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 구조는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런 일자리 주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내가 창업을 할 수 있고 기회가 열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개혁들이 지금 정말 필요하다. 일자리 대책도 사실 경제 구조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근본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많아졌다는 것만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60대 이상 이제 시니어들이 일할 자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20, 30대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분명히 더 또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저 문제가 좀 있죠. 왜냐하면 여기 60대 그 어르신들이 하는 일들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상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좀 노가다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일하시면서 예. 20년, 30년 동안 일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인적 자본을 축적했을 텐데 그렇죠. 왜 그걸 활용하는 일을 못 하고 왜 이렇게 뭐 단순한 노동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커리어와 경험들이 쌓여 있는 예.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뭐 창업이나 뭐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어떤 구조 조정이 필요한 건 확실한데 예. 일단 단기적인 문제를 먼저 본다면은 2008년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미국에서 청년들이 어떤 그 타격을 받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지금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들을 보면은 그때 대학교 졸업한 세대들의 평생 소득이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쇼크를 최소화시켜 가지고선 다시 이 사람들이 빨리 일자리를 차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그래도 이 쇼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처음 진짜 단기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은 코로나 독감을 극복한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 독감이
극복돼도 예. 그래도 여기에 따른 그 파격에 따른 경제 침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기한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일단은 단기적으로 가장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뭐 병행하든지 아니면은 극복한 직후에 하든지 구조조정이나 뭐 규제 개혁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선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기업들의 창업 활동이나 뭐 일자리 찾는 것을 좀 쉽게 그렇게 구조조정을 그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좀 경고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일단 이렇게 청소년들 20대 30대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정책은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그런 정책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취업 면담을 할 때 듣는 얘기는 계속 뭐 공기업이나 뭐 공무원이 되겠다. 네네.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안정적이고 안정적이라고 뭐 생각하죠. 그 소득도 예. 괜찮고 잘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의 일자리를 높이면은 청년 실업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금년에 공무원이 못 됐다. 그러면 내년 한 번 더 기다리자. 또 준비하죠. 또 그 후년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선 공무원의 일자리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청년 실업은 더 악화될 것 같아요. 그 시험에 몰두를 하는 인력들이 더 몰두를 많아질 수 하고 있다는 그다음에 얘기예요. 저 나쁜 길게 일자리로 되고. 제가 빨리 뭐 좀 덜 좋은이라고 해야 되겠죠. 덜 좋은 일자리로 빨리 갈 생각을 안 하니까요. 그래가지고선 뭐 필요하면은 공무원을 늘려야 되겠지만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걸 좀 강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저는 좀 유감인 게 일자리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그 자석처럼 붙어 나오는 이야기가 청소년 일자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 네. 20대 그러면 청년들. 30대, 40대, 50대는 괜찮냐는 거예요. 안 괜찮더라고요. 안 괜찮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나이가 많은 분들은 집권당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대책을 내놓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2019년도가 네. 2019년도가 그 전에 비해서 취업자가 얼마가 늘었냐 하면요, 30만 늘었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이제 2020년은 22만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럼 52만이 줄었잖아요. 폭이 30만 그러네요. 증가하던 게 마이너스 22만이 50만이 줄었어요. 제가 연령층으로 보니까 20대가 얼마나 쪼그라들었냐 보니까 16만이 쪼그라들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30대가 11만 쪼그라들고요. 40대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제로에 가까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취업자의 변화가 감소인데, 감소긴 감소인데, 40대는 별로 뭐 무슨 변화가 일이 없다. 있는지 50대 볼까요? 20만 줄었어요. 50대가요. 50대 같네요. 2019년도에 1년 전에 비해서 10만 개 일자리가 늘었댔거든요. 네네. 늘었는데 작년에 9만이 10만이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네요, 또. 그럼 그게 참 19만이잖아요. 결론.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50만 개가 그전에 비해서 쪼그라들었는데 어느 연령층에서 제일 많이 쪼그라들었나 보니까 50대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20대고 그다음에 30대고 그다음에 19세 미만이고 40대가 아주 탄탄했어요. 자, 이 문제를 놓고 왜 자꾸 청년층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50대는 사람 아닌가요? 저는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던 게 상용 근로자가 50만, 60만 작년에 비해서 늘었다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었어요. 12월 통계 볼까요? 네. 5천 늘었어요. 11월 통계가요, 3만 늘었고요. 예. 10월이 1만 늘었어요.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내려가면서 상용 근로자가 거의 지금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모르긴 해도 이번 1월, 2월 통계가 나오면요, 상용자는 마이너스 한 20만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 작년 1, 2월이 상용자가 굉장히 많았거든. 기저효과 때문에. 드디어 상용마저도 마이너스로 돌아든다. 일용, 임시적 할 것 없이 결국은 이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일자리 생쇼를 했는데 결과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지금 그죠? 보여주는. 돈은 또 얼마나 썼어요? 일자리 예산 저희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저는 일자리 담당자를 책임지고요. 저는 사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도 뭐 장관을 바꾸신다고 하는데 네, 개각을. 이게 뭐 때문에 바꾸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부 진짜 반성할 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못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세금을 그렇게 많이 냈는데 이게 오히려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게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정치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게 표가 되는가?
그러니까 자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온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정부에 대한 저는 그 기대를 이제는 저버려야 될 때가 됐다. 그 생각합니다.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서 재난지원금이 이슈가 됐던 게 1차 때가 이제 총선이 맞물리면서 보편 지급이 됐고 뭐 지금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 게 또 하필 또 재보선이 있어서 정치적인 것과 연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난 1년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거 말고 뭔가 이 감염병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좀 살아남을 수 있게 버틸 수 있게끔 해주는 지원은 제도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 신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한 가지만 네, 보태자면,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저희가 이게 작년에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난 그 일자리 충격들 때문에 보이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코로나19에 의한 충격이 덜했고 그래서 성장률 측면에서도 양호했었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일자리 측면에서도 어떻게 측면에서 실업률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실업률 올라가는 것도 네네. 우리가 양호한 면은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보다 양호하다는 것만으로 국내 문제가 덮어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고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고 네,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오히려 상대적으로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한국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다 나타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50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적 자본이 가장 많이 축적돼 있는 50대가 왜 그럼 회사에서 나가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든지 인적 자본 경쟁력보다 단가 우려치기에 기초한 가격 경쟁력의 제조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은 많이 줘야 되고 네네. 인적 자본은 많아도 사실은 경력의 원천과 무관하다고 생각되니까 자꾸 50대에 조기 정리가 퇴직을 될 수 있는. 할 수 있고 예.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를 바꾸는 작업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네. 재난지원금 같은 그래서 이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 효과를 내는 대책이 지금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사실 소상공인들 같이 우리 2.5단계 올리고 하면 영업 제한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영업 제한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게 문을 못 열게 하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재난지원금이 네. 아니고 그런 경우는 보상을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지원이 돼요. 아니라 보상금이 그렇습니다. 측면이 그러면 된다. 훨씬 더 예측 가능해지죠. 소상공인들도 훨씬 예측 가능해지고 어떤 식으로 가게를 꾸리고 자기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방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스스로. 근데 그런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맞아요. 그런 예측 가능성을 전혀 못 주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들은 계속해서 공장을 돌리게 업무를 하게 해주면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계속 억제 정책을 쓰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보상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영업 제한을 할 때는 보상 정책으로 이제 전환하겠다는 걸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고라든지 비정규직 특고용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의 재난지원금들 성격의 지원금들을 집중하는 식으로 선택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용을 늘린 것보다 있는 일자리들이 없어지지 지키는 않는 게, 것들 예. 거기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뭐 1인 시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거리에서 많이 내십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참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굉장히 과격한 행동까지 보여줄 정도로 사실 지금 거의 뭐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는 여전히 일회성 정책들만 남발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그 우리가 이런 정책을 만드는 절차가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보통 정책을 만든다면은 서로 이제 그 반대하는 그 측들이 만나고 정부가 거기서 중재하면서 서로 give and take를 합의를 해야 하는 되는데 중간점을 찾죠. 그런데 노동 조건 그 협정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그 거리두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다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전통이 언젠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선 최소임금을 늘릴 때 최저임금 늘릴 그때 때. 뭐 해고를 좀 더 쉽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예 조건을 같이 한다. 그거는 다른 법에서 다뤄야 된다. 이건 최소임금에서 다룰 수가 없다. 사실은 연계돼 있는데 연계돼 다 있지만 따로 그래도 한다는 따로 다뤄야 말씀이신 된다는 거네요. 그런 전통이 언젠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기브앤테이크가 없게 되고 기브앤테이크가 없게 되면은 마찰도 심해지고 그렇죠. 어떤 정책을 통과시키기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왜 이런 그 기브앤테이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잘라서 그 협상을 하는 그 전통이 생겼는지 요게 좀 정치학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연구 과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되네요. 사실 뭐 신규 선생님한테는 다른 거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요즘에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익공유제입니다. 특히 여당의 대표가 이낙연 대표가 꺼내면서 지금 또 뭐 인센티브나 이익공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달 중에 빠르면 좀 제시를 해보겠다라고 굉장히 추진 의사를 내비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나름 뭐 강제적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는 했지만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또 뜻을 내비쳤다라는 것을 해석을 할 만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익공유제가 화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포를 쏴야 될 여기서 대포라고 하는 것은 네네.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0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돼요. 10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될 지금 판국에 지금 소총 몇 총을 몇 방울 개 쏘냐 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 이번에 이익 공유제로 그 이익이 뭐냐? 코로나로 온 것이다라고 하는 걸 그 다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거기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네. 얼마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많으면 1,000억에서 2,000억 수준이에요. 1,000억, 네. 2,000억. 네. 지금 들어가야 할 돈은 몇십 조도 부족하고 몇 백조의 돈이 들어가야 할 상황에서 불과 그 몇백억, 몇천억 이걸 가지고 지금 소총을 지금 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특히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 문제의 심각성과 무엇이 시급하게 필요한가에 대한 균형 감각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설사 이익 공유제가 옳은 거라고 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거둘 수 있는 이익은 규모가 절대로 1조를 넘어가지 않는다. 몇천억 수준이다. 그것도 1년에 걸쳐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균형을 감각을 많이 잃었고요. 네. 제가 작년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책은 어찌해야 되는가? 작년과 금년의 매출을 비교를 하고 그 매출의 차이에 일정률을 곱해서 코로나가 종료가 선언될 때까지 정부는 지원한다. 그게 심플하고도 아주 효과적인 정책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돈을 계산해 봤더니 요게 최소한 100조에서 한 200조 정도 들어가는 거 1년에. 100조면요. 우리나라 예산의 5분의 1이잖아요. 500조 좀 넘으니까요. 그렇죠? 요즘에. 예, 이걸 세금으로 걷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국채를 발행을 하자. 나눠 갚자 말씀하셨죠. 단 5년 동안 10년 동안 우리가 나눠 갚으면 되는 것이다. 그 원칙을 처음서부터 내놨는데 기껏 나오는 게 뭐 3조, 4조, 5조. 저는 이 접근을 언제까지 할 거냐.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내일 취임을 하면 약 1조 9천억 달러. 1.9조, 네. 2조의 달러에 해당되는 그게 이제 정책이 정책.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물론 통과해 봐야 되는 거지만 2조면은요. 미국 GDP예요. 미국 GDP가 한 20조 되나요? 20조 되죠? 미국 GDP의 10%예요, 10분의 1이네요. 그게. 네. 10분의 1이거든요. 그 우리가 우리 그 GDP가 얼마예요? 2,000조잖아요. 2,000조죠. 그럼 얼마예요? 10%면? 200조 정도. 그러죠.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쏟아야지 우리도. 그러죠. 통 크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저는 그 500만 자영업자와 딸린 가족까지 합하면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의 인생에 정말 큰 저는 주홍 글씨를 남기는 것이다. 전 정부가 좀 통일하게 반성하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이익공유제의 취지는 그런 겁니다. 잘 번 곳도 있고 힘든 곳도 있으니 잘 번 곳에서 상생의 개념으로 좀 도와주자라는 얘기인데 좀 의문이 드는 거는 이제 과연 자발적으로 그게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위기 상황이 불확실성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잘 벌었다고 과연 이 이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나도 지켜봐야 될 텐데.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근데 과연 자발적으로 얼마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신 교수님이 조건으로 거셨던 코로나 이익을 얼마나 코로나로 이익을 받고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를 칼로 자르듯이 그걸 딱 잘라서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다 의문인데 이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익공유제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 동방성장 이야기하면서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정우천 네, 위원장이 있을 중소기업 때부터. 대기업들 하청 관계에서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그렇죠. 그 예로 잘 들었어요. 안 됐습니다. 또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정책이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익 공유 아이디어를 하려면은 정의당에서 제안한 재난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 재난세.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 K자 양극화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잘 되고 있는 부분, 타격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급장이들, 좋은 직장에 뭐 대학 교수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네. 이런 더 벌었거나 안정적인 직업에 있는 분들이 한시적으로 동참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재난세의 아이디어고요. 그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고 부채 문제 걱정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이걸 생각해야 될 때다. 왜 이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안 하고 황당한 이익 공유제를 내세워서 모든 정책적인 관심을 불필요하게 소비하게 해서 경제에 사회 해악을 끼치고 있다 저는 오히려 생각이 돼요. 왜 관심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갔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익공유제 관련해서 말씀 한 가지만 제가 더 드리면은 신 교수님 말씀하신 네. 이익공유전의 그 규모, 네. 지출 규모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같이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그렇게 지출하는 게 합리적일까라는 건 좀 조금 레저베이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돈이 꽤 들겠죠. 그렇겠죠. 계산을 해봐야겠지만요. 근데 신 교수님 말씀하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경제가 약간 회복기에 우리가 너무 급속하게 회복될 때는 재정 지출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 오히려 재정 지출을 해서 경제에 끌어올릴 테이크오프할 수 있는 그런 푸시를 해주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되는 재정들을 지출하되 네. 그렇지만 최소한이라고 하더라도 충분성은 해야 된다. 이걸 줘서 생계가 유지 안 되고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이런 식의 찔끔찔끔 지출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잘 안 된 걸 왜 예로 들었을까 싶었거든요. 예, 민간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돈을 내진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나서야 예. 되는 건데요. 그런데 저 제도적인 문제를 조금 좀 얘기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뭐 낸다 뭐 그런 제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복지국가를 운영한다고 한다면은 예. 이렇게 그 예상하지 못해가지고서 민간 보험 시장에서 다룰 수 없을 때 보험 역할을 하는 게 복지국가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원천적인 그 복지국가의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그냥 기업들한테 넘기겠다는 것은 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이익 공유제가 어떤 면에서는 이미 있습니다. 그걸 소득세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사회안전보장장치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그 제도가 있어요. 뭐 지금 재난세 같이 뭐 좀 그 세율을 조정해야 될 필요는 있을지 몰라도 네네. 제도는 벌써 있어요. 소득세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법인세, 뭐 세율 문제 뭐 그래가지고 그 정치적으로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어떤 면에서 꼼세가 아니냐. 세율은 늘리지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증세 세율을 역할을 높여가지고 그래가지고선 뭐 이렇게 좀 조작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염려가 첫째는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기자회견 했던 날 이재용 부회장이 또 그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뭐 최소한도 이재용 부회장 측의 말로는 정부가 압력을 주는데 들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불투명하게 뭐 어떤 자발적으로 정부가 뭐 장려한다.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세율이나 법으로 하면은 서로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우리는 법에 따라서 했고 이 돈이 어디 가는지를 법으로 다 정했다 해서 정치권도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우리는 법에 따라서 뭐 세금을 더 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업도 보호가 되고요. 그러니까 하려면은 법을 통과해서 법에 따라서 해야지 그래야지 그냥 뭐 압력을 넣어가지고는 자발적으로 만들게 하겠다. 이거는 지금 문제가 안 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을 하면은 뭐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위헌의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법을 한다면 여당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일단 뭐 그게 무슨 법이냐는 거죠. 법이 중요하죠.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세법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뭐 재난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 타격을 안 입은 분들이 있거든요. 대통령 타격 하나도 안 입었어요. 공무원 하나도 안 입었습니다.
교원들 하나도 안 입었습니다. 물론 심리적인 충격을 빼고. 네네. 그러면 공무원만 한 놓고 볼까요? 100만이라고 잡읍시다. 공무원 봉급이 100만이라고 잡고 이분들의 평균 연봉이 1억이라 칩시다. 그럼 100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 봉급을 100조도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더 적지만 적겠죠. 100조의 재난세를 얼마를 물릴 건데요? 한 5% 평균 물린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 나와요? 5조 나오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써야 될 돈이 1년에 일자리 예산만 30조를 쓰고 연간 재정이 550조인 나라에 재난세를 이게 이렇게 거두어가지고 5조 택도 없이 못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면 1조, 2조 나올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할 때냐 이런 이야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뭐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그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거 세금으로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만큼 큰 문제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못 했는데 네네. 작년 매출과 금년 매출을 비교해서 차이를 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규모도 크고 엄청나게 큰 회사도 다 주자는 게 아니고 일정한 규모 이하의 힘든 기업의 곳만, 경우에 네, 그래서 뭐 지원해 연간 주자는 거죠. 매출이 10억이라 할까 또는 뭐 20억이라 할까 이 이하의 그 규모에 따라서 그 율을 간단하게 적용하면 되니까 저는 그런 차원으로 한 기업이 한 자영업자가 최소한 한 달에 400에서 한 달입니다. 한 달에 400에서 500 정도는 한 6개월 동안 나와줘야 이게 숨통이 뭐 트이는 임대료도 건데 내고 이번에 기본적으로 300만 원도 그 내겠죠. 보니까 대상자가 뭐 20%도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주면 정말 자영업자는 화만 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코로나19 이제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됐다고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동안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더 부각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 기회가 어쩌면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오늘 신세돈 교수, 박상인 교수,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